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요즘에 사과하는 분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뭐, 연예인도 있고, 어떨 땐 정치인도 있고, 참, 최근에는 뭐, 하루에 며칠 걸러 하나씩 뭐, 이렇게 사과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과의 형식이나 내용이 어떨 때는 너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좀 너무 엉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이 사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같이 고민해 보면서 앞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잘하실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이제 연예인들이 뭔가 무리를 일으키면 자필 사과문이라는 걸 써서 SNS에 올리는 형태가 되고 그것이 이제 기사화 되어서 이제 보도돼서 이제 시민들이 아시게 되는데 얼마 전에 뭐 댄서인 노제 씨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자필 사과문 올린 것 아마 보셨을 거고 아이돌들이 또 사과문 올리는 것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떠세요? 이게 뭐 옛날 생각해보면 뭐 반성문 같기도 하고. 네. 언젠가부터 이제 꼭 자필 사과문이 성의와 진정성의 척도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인터넷에 이제 이미지나 아니면 SNS에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올리는 글로는 이 사과를 하는 진정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자필 사과문이 좀 많이 올려지는 것 같은데요. 네. 직접 쓴 걸 요구한다는 점이 좀 벌칙으로 쓰던 빽빽이를 떠올리게 하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학교 다닐 때 이제 잘못하면은 이렇게 책 같은 거 베껴 쓰게 하는 그런 벌칙들이 있었죠. 네. 그런 건데 네. 기억나는 사례 중에 하나는 마약 관련 혐의로 이제 자필 사과문을 쓴 뭐 남자 아이돌이 자필 사과문을 올렸는데 글씨를 좀 너무 심각하게 못 써서 오히려 그 자필 사과문 자체가 보는 사람의 기분을 되게 이상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어요. 이거를 쓰는 행위 자체가 이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이 글씨를 못 썼다, 웃기다 그 이게 아니라 아니고. 그 글씨가 너무 이제 약간 좀 일그러져 있는 데서 오는 어떤 고통 같은 게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 행위 자체가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좀 그다지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게 느껴져서 이렇게 지금 자필 사과문을 쓰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을 좀 가지게 했던 그런 사례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떠세요, 양재 씨는? 저도 자필 사과문 하면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막 법원에 성폭력 가해자나 이런 사람들이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하면서 쓰는 어떤 자필 사과문 같은 것도 생각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제출해야 됐던 반성문도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 반성문의 경우에 저는 되게 오랫동안 내가 한 잘못을 해결하는데 이 반성문이 어떤 도움이 되며 또 한편으로 내가 진짜 잘못해서 반성문을 쓰고 있는 건가? 사실 선생님에게 잘못이란 기준이 너무 자의적인 거 아닌가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느꼈던 적도 있어서 이 자필 사과문 자체에 대한 인식이 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자필, 손글씨로 쓴다는 건 되게 공적이지 않은 행위이기도 하잖아요. 보통 공적인 문서라는 것은 뭐 공문 도장을 박아서 보낸다거나 오히려 정제된 워드로 쓰는 건데 이 자필 사과문을 보고 싶어하는 건 사실 개인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사과하고 싶고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대중들의 욕구인 것 같고요. 한편으로 이런 사과를 많이 요구하는 문화가 연예인이나 유명인에 대해서 좀 도덕적 소비를 하고 싶은 대중들의 욕구는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네. 그 사과문을 쓰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그걸 받아서 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도 지금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예. 자, 그럼 이 문화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최근에만 저는 많이 봤던 기억이 나고 왜 많아졌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일단은 최근에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 이렇게 자필 사과문이 굉장히 일종의 유행처럼 되고 뭔가 잘못을 하면 반드시 사과문은 자필로 써야 한다라는 식의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연구자 강윤교 씨가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을 썼는데요. K-팝 아이돌의 자필 사과문, 손글씨의 진정성과 팬덤의 소비자 정체성이라는 논문에서 이 손글씨가 어떻게 진정성과 결합하는가 뉴미디어 시대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 논문이에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더 이상 손글씨는 정보 전달이라던가 정보 보존의 역할을 하지 않는 뉴미디어 시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손글씨로 잘 쓰지 않죠. 소통을 하지 않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뉴미디어 시대의 손글씨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손글씨를 대체하는 동시에 또 매개하는 방식으로 뉴미디어가 이제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오히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진정 그 손글씨가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쓰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진정성이 있고 동시에 약간의 처벌의 기능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손글씨를 구성하는 진정성이 첫 번째는 특이성이고요. 네. 사람들이 똑같은 손글씨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성이고 이 손글씨라는 게 우리가 서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개인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성인데 이 손글씨를 쓰는 사람의 주체성이 글씨를 쓰는 행위에 물질적으로 새겨져 있다라는 느낌을 사람들이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진정성과 손글씨가 결합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연예인이라던가 아이돌 같은 경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깊은 친밀감을 바탕으로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상품이지만 진정성이 있고 친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배달 음식을 시키면 손글씨 편지가 따라오는 그런 팬들이 보낼 때 아니요. 우리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음식점에서? 시키면 가맹점주들이 맞아요. 간혹 그렇게 써주시죠. 근데 그거를 심지어 판매하기도 하거든요. 손글씨 편지를. 그래요? 프린트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쓴 거를 판매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품을 구매하는 걸로는 이제 더 이상 부족하고 이 상품에서 이 상품을 파는 사람의 진정성을 느끼고 싶어하고 친밀함을 느끼고 싶어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손글씨인 거예요. 야, 이거 네. 거꾸로 돌아가는 거네요. 예전에는 그것이 하나의 전달 수단에 불과했던 건데 이제는 그걸 안 쓰니까 네. 그것을 도리어. 그렇죠. 이것이 네, 이제 필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오히려 순수성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매개가 되었는데 이제 상품이 친밀성을 바탕으로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면 어떤 실수를 하거나 해서 팬들을 실망시켰을 때 이 진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진정성 있는 행위로서 손글씨 사과문이 필요해지는 그렇군요. 이런 구조를 굉장히 재미있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손글씨가 실용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과문에서 반성문으로서 굉장히 큰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분석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생각 안 해본 부분인데 재미있는 그런 시각이네요. 양지혜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네, 저도 이런 친밀감을 기반으로 한 어떤 관계, 특히 팬과 연예인의 관계에서 그렇죠. 더 이런 자필사과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좀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이 특정한 사건이 공론화되고 나서 네. 책임 있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겠다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좀 도덕적이고 심리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이 해법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해결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까 이 손글씨 사과문이? 라는 질문은 저는 늘 있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러네요. 네. 진정한 해법인가? 하라는 질문을 지금 해주시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이것이 하나의 형식에 관한 것이고 자필 사과문이라는 게 방식이라면 사과의 하나의 방식이라면 내용 면에서는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좀 가식적인 그런 사과도 있는 것 같고 또 부족한 사과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저희가 많이 다뤘던 게 앞서 잠시 얘기해 주신 성범죄 가해자들이 내놓는 반성문 이런 부분 지적도 해 주셨고 또 뭐 일부 정치인들이 하는 사과들 이런 것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좀 부족하거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과도 기억나시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가장 흔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무언가를 잘못한 후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없고 항상 대중에게 사과를 하는 경우를 좀 내용적인 사과 면에서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범죄의 가해자가 된 이후에 혹은 심각한 피해를 끼친 이후에 그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고 대중에게 실망시켜서 죄송하다. 혹은 가수면 음악, 운동선수면 성적으로 보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두루뭉술하게 그런 것들에 덮으려고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쓰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이제 미안하다고만 말을 하는 식의 사과문만 놓고 보면은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그런 사과문의 경우도 좀 안 좋은 예로 이제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대상을 그럼 지금 정확하게 누구에게 사과를 하는 거냐 하는 부분도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양지 활동가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이 질문 받고
있었고 스쿨미투 고발 이후에 몇몇 학교에서 전교사가 강당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사과했던 사건이 생각났는데요. 물론 교원 공동체가 다 같이 반성하고 쇄신해 나가야 되는 일은 맞지만 가해 교사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계획이나 학교의 변화 대책에 대한 이런 반구 없이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만으로 사과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느껴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의 사과가 아니라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사과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또 특히 말씀 주신 대로 법정에서 좀 성범죄 가해자의 사과는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라기보다는 감형을 위한 것인 경우가 많고 감형을 위해서 사실 이런 페미니즘 단체나 성평등 단체들의 기부를 하는 가해자의 행위도 맞아요. 되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어떤 진지한 반성이라는 것 자체가 감형의 사유가 되는 법체계의 한계 속에서 일어나지는 잘못된 사과도 많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 최근에는 어떤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가 발생하면서 기업이나 정부에서 사과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과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GS25에서 한 캠핑 포스터를 음식을 드는 용도로 집게손가락 이미지를 사용하자 이것이 굉장히 누리꾼 내에서 이런 남성 혐오 이미지다라는 논란이 일었고 GS25가 바로 사과문 작성하고 포스터 디자인을 징계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심지어 정부에서도 홍보물에서 집게손가락에 대한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배포하는 경우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나 정부의 태도가 합리적인 판단 없이 일부 남성 집단의 주장을 공적인 여론으로 수렴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과 왜곡된 통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과라는 건 결국은 잘못된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행동이다. 근데 사과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지금 이제 사과하는 것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삶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성급하게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고 이것이 과연 또 그러면 건강한 사과냐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사과할 필요가 없는데 사과하는 사람이나 본인이 사과받을 권리가 없는데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성이나 아동이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주 주어지는 상황을 좀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동권 시위를 할 때도 사과를 한다던가 이동 시위를 한 주체들이 불편을 초래해서 죄송하다고 사실 그 사람들의 이동권을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뭐 한국 사회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에게 사과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 하고 또 이제 항상 아동들도 사과를 해야 하고 반성문을 써야 하고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어떤 항상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다른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되고 어떤 태도에서 되게 높은 수준의 그 어떤 것들이 요구를 받다 보니까 여성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태도 논란이라고 그래서 잘 웃지 않았다거나 짝다리를 짚었다거나 얘기하는 도중에 손톱을 봤다 뭐 이런 식의 행동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사과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으니 혹은 내가 보기에 좀 그러니까 너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죄하라는 요구가 사실 얼마나 정당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때라고 보거든요. 네, 개인의 행동이 다소 신중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개인이 본인이 좀 뭔가 반성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반드시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가 인정한 형태로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얘가 진짜 사과를 반성을 하는지 그렇다면 사과를 해야 하고 사과를 한다면 충분히 진정성 있게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형태로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좀 기준을 들이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과를 자기 방어의 형태로 사람들이 좀 남발하게 되는 부작용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사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정말 필요하지 않은데 요구를 하게 되면 남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냥 본인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잘못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그냥 공격받을까 봐 이제 방어적인 의미에서 이제 사과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식의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항상 사과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 좀 프레임이 짜인다고 생각을 해서 좀 우려스러운 점이거든요. 약자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어찌 본다면. 지금 사과 요구하는 그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한 지적까지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왜 사과하는 사람은 늘 정해져 있고 특정한 상황에서 잘못에 대해서 성찰하는 사람은 늘 정해져 있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일터에서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사과하는 경우가 많고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쵸, 또 정말 지나치게 흔하죠. 네, 맞아요. 저자세로 임하거나 필요 없는 사과를 하는 게 고객 서비스의 한 차원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예. 만약에 그런 사과를 하지 않거나 저자세로 대하지 않으면 뭐 별점 평점을 깎아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실 고객들이 응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들 서비스직 종사자들에 대해 이런 게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감정노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최근에는 통화대기음으로 뭐 친절하게 대해달라 여러분의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예. 안내하는 안내문이 절차가 나오죠. 생기잖아요. 이런 네. 게 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최근 통계를 보면 뭐 노동자들 중 10명 중에 7명이 고객의 잘못임에도 무조건 사과했던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발표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늘 뭔가 굴종해야 되는 위치, 승복해야 되는 위치,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과를 요구받고 강자의 기분에 맞출 것을 좀 요구받는 게 아닌가 합니다. 정말 사과라는 것을 언제 해야 할까? 그리고 이거 요구를 하는 것도 내가 혹시 이거는 진짜 정말 사과를 받아야 될 일인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과와 관련된 지금 현상과 문제들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사과의 필요성과 의미를 저희가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국가폭력이나 범죄 피해자들 또 사실 이들은 정말 진짜 사과를 받아야 될 분들인데 그렇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제때 사과해야 되는 거, 제대로 사과하는 거, 네. 사과의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 거고 그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일단은 사과가 좀 중요한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리고 일방적인 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받은 피해가 정당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입은 손실이 어떤 이상한 일이 아니라 어떤 잘못이 있는 그런 것이고 누군가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을 받는 행위인데 나의 고통과 괴로움이 인정받고 또 이름이 붙여지고 그걸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고 있고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거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이랑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말하자면 피해자의 존엄과 직결이 되는 거기도 하죠. 내가 이런 일을 당했지만 이렇게 사과를 함부로 받음으로써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이런 인정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감명을 받거나 받기 위해서 형식상의 사과만 하거나 이런 행위가 더더욱 공분을 사는 것이기도 한데요. 또 사과 자체는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어떤 행위가 왜 잘못되었고 무엇이 문제고 왜 하면 안 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이렇게 선례로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한 때 적절하게 사과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존엄. 법도 이걸 지켜주고 보호하는 거지만 인간적으로는 또 사과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양재 활동가께서는. 제가 예전에 일하던 공간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너가 힘들었으면 미안해 라는 대답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조건부 사과네요. 어떻게 본다? 그냥 제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차원에서 미안하다고 한 거죠. 근데 저는 아니 내가 힘들었던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되게 잘못된 일이었어서 문제 제기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에게 사과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 내 기분이 풀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조직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떤 부정의한 일이 일어났고 잘못된 어떤 피해들이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피해가 맞고 잘못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 아주 명백하게 밝히는 과정이 사과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를테면 일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유감과 사과의 뜻을 매우 여러 차례 밝혔지만 네. 막상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전쟁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그렇죠. 뭐 민간 기금의 보상은 하지만 국가 차원의 어떤 법적 배상은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죠. 이런 것처럼 진실이 왜곡된 상태, 잘못이 바로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과는 사실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러네요. 잘못이 바로잡히지 않는 상황에서의 사과.
무의미하네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요소를 갖춰야 진짜 좋은 사과일까. 예, 이걸 알려드리고 그걸 생각해봐야 저희가 다음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얘기 속에 많이 나오긴 했지만. 네. 일단은 사과의 핵심은 초점이 내가 아닌 상대에게 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보다는 왜 그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상대가 이제 원하는 게 무엇인가. 결국에는 사과인가 배상인가 뭐 재발 방지인가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죠. 혹은 공식적인 형태의 사과는 원하지 않는다. 둘이서만 조용히 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형태의 그 요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좀 소통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과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좀 함께 협의해야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재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맞아요. 예. 그 피해자를 존중하는 사과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좋은 사과는 사과문 이후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성문을 써서 여론을 잠재우거나 자신의 죄를 덮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이 미친 영향력과 책임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좀 어떻게 책임을 전화갈지 또 구체적인 경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좋은 사과라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 사회의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좋은 사과는 우리 모두 잘못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더 잘 이뤄질 수 있다고 그렇죠. 봐요. 네. 저도 많은 잘못을 했고 그때마다 어떠한 사과들을 해나가고 있는 건데 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낙인이 되는 문화 혹은 관계의 단절이 되는 문화에선 또 좋은 사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요. 여러분이 사과문이나 어떤 특정한 사과가 필요한 사건을 봤을 때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 대해 주목하고 제가 저래서 문제야라고 하기보다는 이 사건이 어떤 구조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사과문 이후의 방안들을 고민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주간 똑똑똑 오늘 저희가 사과에 관한 이야기 두 분과 나눠봤는데 양재 활동가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시죠? 그동안 네, 고마웠습니다. 한 말씀 그동안 해주신다면. 감사했습니다. 네, 아무튼 청년 세대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다 보니 되게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렸는데 좀 이런 차이가 더 즐거운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다른 자리에서 많은 대화들을 시도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개간 원래 이진송 편집장 위태 양재 활동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 푼돈들,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제 몫에 맞는 평가